아이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아, 목소리는 잘 들리실 것 같고요. 아, 어, 오늘 17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되셨네요. 제가 급하게 그냥 랜덤하게 했는데. 참고로 얼굴 꼭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녹화 중이어가지고. 예. 편하게 하시고. 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을 텐데, 그쵸? 이게 수련할 때 교재로 쓰는 것들이라.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어, 예, 저는 뭐 저 혼자라도 이렇게 좀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든 뭐 저기 뭐 저를 위한 공부긴 하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이제 11페이지가 이게 한 페이지인데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격 장애랑은 상관이 없어요. 없지만 되게 이 문화적인 맥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거 한번 그 전에 16강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인지론을 설명하는데 인지에 관련된 이 역사적 배경을 지금 밀란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철학적인 사유까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튜닝 있죠. 튜닝이 좀 유명한 분이죠. 알렌 튜닝이라고 거의 컴퓨터의 예, 시조?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제가 영화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니그마인가?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사람 일대기가 나옵니다. 어, 그 유보트라고 아시죠? 이게 좀 배경 얘기라 유보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그러니까 이 영국과 이제 독일이 전쟁을 할 때 영국이 이렇게 뭐 토끼처럼 생기고 여기 있으면 이게 해협이 있는데 이 해협을 독일 잠수함이 거의 장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동일군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암호 시스템이 있는데 이 암호를 해독을 못했는데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이 어, 기계식 단순한 영의를 이용한 원시적인 컴퓨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걸 해독해냅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는데 큰 기여를 해요. 이거 말고도 이제 엑스레이가 아니라 레이더라는 게 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잠수함, 그러니까 아예 배가 못 다녔는데 독일 잠수함을 이제 이 비행기들이 잡기 시작하면서 독일군이 이제 이게 밀리는 이런 과학적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룬샷이라고 하는 한국의 경영학 책인데 거기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혁혁한 이제 공로를 세우는데 이 튜닝 연구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폰 노이만이 또 유명한 컴퓨터에 기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 인물들 알렌 튜닝, 그다음에 폰 노이만, 그다음에 크라우드 셰논 이분은 지금까지 쭉 와가지고 이분의 연구들이 물론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현대 AI라고 하는 여기 나온 인공지능 컴퓨터에 어, 큰 역할을 한 시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시대가 부분 30년대 이후에 영과일의 이진법, 그다음에 어,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이 피지컬 매트릭스라는 게 물리적인 어떤 구성 요소인데 이거가 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건 이제 이게 뭐 하드웨어라면 이건 소프트웨어의 개념인 거죠. 이런 정보 이론들이 이제 나와서 이분의 이론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비트니 바이트니 그다음에 컴퓨터 통신에 관련된 이런 거에 기초가 되는 이론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진법에 대한 거,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주고받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해내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져 있지만 60년대 이렇게 오면서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이제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중화시키는 거로 하면서 이제 인터넷 같이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IT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IT 정보통신 쪽 외에 이 논리 수학적 명제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이 제네럴 프로블럼 솔버라는 게
이게 이제 AI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이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뭐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제기하는 많은 질문들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개발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란 개념이에요. 일반 인공지능. 그래서 요거 우리가 저기 뭐야 알파고 같은 거가 바둑만 이기는 거로 돼 있지만, 알파고가 사용하고 있는 AI 기능을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용시킨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궁극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수준의 이제 모든 문제를 푸는 그런 이제 AI인 거죠. 그래서 그런 초기의 아이들이 여기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심리학적으로는 컴퓨터 기능이랑 인간의 마인드의 기능이 유사하다라는 거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언급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마인드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약간 인지에 좀 가까워요. 커그니션.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신념 갖는,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 이거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지과학이래요.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안에 보면 인지심리학, 언어학, 신경과학,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걸 다루는 철학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 관련해서 문제가 되니까 윤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합된 거로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어, 이런 생각들이 인간만이 철학적 사유를 하고,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고, 인간만이 인지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나는 생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낸다는 거는 아이를 낳는 거 외에 인공적으로 뭔가 한다라는 거 자체의 개념. 그다음에 논리라고 하는 건 우주적 사건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인간만이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거 스페이시스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종의 자기의, 인간이 최고야, 인간이 중심이야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이게 타격을 주는 이제 개념이라는 거죠.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지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유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인간 중심적 사고로 이제 무너뜨리는 생각이고 도전이잖아요.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대가인데, 다른 철학책에도 나오는 얘기. 이게 최초의 이제 제가 이거를 경계가 있다가 불경계로 만드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지구가 우주랑 분리되어 있어서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중세 기독교적 사고인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이제 천문학자죠. 학자가 나와서, 그렇죠?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라고 하는 거를 지동설로 바꿔놓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에 해당되는 분이 상당히 많이 무너지게 돼요. 아,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구나. 더더군다나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인간 주변을 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그것도 그냥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보고 이런 거 뭐 지금도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해성들이 재앙을 예측하는 전조도 아니다. 관련이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무너뜨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게, 그래도 인간은 동물보다는 뭐예요? 다른 존재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인간은 영혼이 있고 동물은 영혼이 없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다윈이 나오면서 동물과 식물 간의 차이도 분류 없애버리고, 경계에 있던 걸 불경계로 비경계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인간도 종류보다는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진화론이죠. 진화론에 대해서는 뭐 종교적으로 불만이 있는 분도 많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능 또한 인간에게만 독특하지 않고 생물학적 법칙이다라는. 예. 요거가 이제 두 번째 혁명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도 인간은 적어도 자각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합리적 판단을 하고 사유를 한다. 이성적 존재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의식 있는 존재다는데, 이걸 또 무너뜨린 사람이 사실은 프로이트예요. 예. 지금 약간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통찰력 있게.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바다 표면의 물결과 공통점이 있는 정도로 얄팍하다. 그게 우리 심리학 공부하실 때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의식이 이런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 요게 내용인데 핵심은 인간이 행동하는데 그걸 왜 하는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가 틀리다라는 거. 핵심은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인간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합리화해서 설명할 뿐이지, 예, 실제로는 왜 그러는지 무의식에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굉장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지과학이 이런 생물학적 기반들이 단순히 이전에 해독했던 더 일반적인 원칙들이 특별한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독특한 게 아니라 어떤 우주 법칙 안에 규칙상 안에 있는 거다. 그쵸? 그리고 지능과 어떤 셀프 어웨어니스면 의식이죠. 자가. 이 어떤 피지컬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물리적인 매트릭스면 구조물인데 이게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에서도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의 개념인 거죠. 나중에 가게 되면 먼 미래에 가면 인공지능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차이조차도 구분이 없어지는 거로 갈 거다라는 거를 대단한 분이에요.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이죠.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의 일부를 평범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인간만 독특하고 대단하고 로봇과 다르고 우리가 감정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로봇과 큰 차이가 없는 예 자동차 두 개 포드냐 크라이슬러냐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걸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예,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이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이후에 이제 해당 내용들. 그래서 골자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인간을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메인이다, 요소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커그니티브 스타일이 있다,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관점은 대안적 모델들의 결함을 고려할 때 아마 가장 좋은 거로 평가된다. 인간 성격을 설명하는 이전의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처리자로서 마인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자기, 타인에 대한 정보를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이 수준에서 모두 활동적으로 모으고 선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발달 계획에서 이게 이제 요 계획은 어, 머리로 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발달 계획이라는 게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에 대한 계획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과거의 가능성과 미래의 환경들을 더 나아가 그 자신의 셀프 제네레이티드한 목적들을 이게 자기 스스로가 이게 만들어내다라는 의미군요. 발생하다. 제네레이션이란 표현이 근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목적들을 고려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뭔가 접근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또한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고 결과를 판단하고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그다음에 반면 일반적인 관점은 정신이 정교한 테이프 레코더처럼 한다는 것이다. 이건 이제 인간의 정신이 컴퓨터 코딩처럼 되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인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당신이 경험해본 모든 것은 변화되지 않고 당신의 뇌 어딘가에 보존되어야 한다. 그쵸? 의식과 무의식 간의 경계는 보호 기능을 하며 정보의 양은 엄청나고 당신은 당신의 모든 기억들의 완벽한 접근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쉽게 압도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마치 저장 기계처럼만 작동한다면 그래서 좋은 녹음기라면 모든 내적 표상은 객관적 현실과 완벽하게 유사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객관적으로 경험한 거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완전히 일치할 거라는 거죠. 완벽한 기계라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용량의 컴퓨터라면 혹은 대용량의 카메라라면 촬영된 그게 실제 모습과 촬영된 게 거의 일치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만약 그런 레코드라면 그게 가정이 된다는 거죠. 좋은 녹음기라면.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랑 지각하는 거랑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해석하는 것 간에 어떤 구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쵸? 지각이란 단지 느끼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감각으로 느끼기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는 게 있고 이 A가 굉장히 복잡하든 뭐하든 이걸 우리가 그대로 기록하는 장치에 해당되는 게 인간 뇌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느끼는 그 사실이 뭐예요? 그대로 이거와 동등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예. 그럼 왜곡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가정하는 건 우리가 인간이 좋은 레코드 같은 기능을 한다면, 그쵸, 그리고 그쵸. 좋은 레코드라면 있는 거를 예, 왜곡하거나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 그러면 말이죠. 우리 감각이라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우리 레코더라면 우리는 그냥 뭔가를 느끼기만 하면 그게 그대로 사실대로 우리에게 저장이 된다는 의미예요. 예, 이제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예, 인간이 예, 그냥 정교한 테이프 레코더 같다면 예, 예.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게 철학에서 이러한 상식적 관점을 리얼리즘이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라는. 음, 이게 실체주의, 실제주의 그렇죠. 그쵸. 예, 실제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실제가 외부에 있고 우리가 예, 그거를 잘 기록하는 좋은 기계라고 기계 같은 거라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왜곡 없이 그대로 저장이 될 거라는 거죠. 음. 이게 이제 실제론적 관점이에요. 근데 그런데 현실성은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게 이제 실제론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현대과학도 그래서 여기 반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뒤에 반면. 인지적 관점은 우리 마음이 세상, 자기, 타인,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발전시킨 컨스트럭처스, 해석들, 구성 개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들을 의미를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해석해 나간다는 거죠. 예. 인지적 관점은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함축적 의미들에까지 이른다. 예를 들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하는 행위라든가 경험을 통해서 나가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해낸다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물리적으로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야 다른 사람은 나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 와 같은 신념은 반복된 경험들의 기초 위에서 형성이 된다는. 그쵸? 그리고 심리적 기능에서 장기적인 결과들을 갖는다. 이게 어떤 행위들을 하도록 하는 혹은 자기를 평가하게 되는 경험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죠. 마인드의 표상적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좋은 녹음기가 아닌 뿐만 아니라 인지는 성격과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실제에 대해, 리얼리티에 대해 동일한 지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관심 밖에 있을 것이고, 지능이 단일 차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능 기술한 개념은 이 제일 잘못된 관점에 대한 트루백이다. 이건 뭡니까? 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비판이에요. 위에 나온 거에 대한. 그래서 이 스루백은 뭐예요? 바, 불이 그래서 뭐라 그러지? 역리? 반대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쪽으로 불이 앞으로 막 가다가 이런 걸 뭐라 그러더라? 불이 거꾸로 이제 나를 태우는 형태. 내가 불지르기 위해서 저쪽을 불질러서 불을 보내려고 했는데 나한테 오는 이런 걸 트루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능이 단일 차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인 지능직시란 개념은 이러한 개념을 이런 실제 지능이 있고 이걸 갖다가 리얼리티를 그대로 우리가 측정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마치 하나의 차원으로 지능이 측정될 수 있다는 지능지수의 개념 같은 잘못된 관점이 우리에게 거꾸로 왔다 뭐 이런 맥락인 거예요. 이건 번역이 조금 매끈하진 않는데 제가 이해할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쵸? 예.
교수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요 반면 인지적 관점부터 볼게요. 인지적 관점은 마인드가 세상과 자기 타인 그리고 미래에 대해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발전시킨 컨스트루얼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해석들로 돼 있는데 구성 요소들 좀 더 확장해서 응용하면 이제 의미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걸 중시한다. 요거는 뭐 맞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지적 관점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리얼리즘이라면.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함축적 의미들에까지 이른다. 그렇죠?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축약된 의미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이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 와 같은 신념은 이제 신념이죠, 이건. 반복된 경험들을 기초 위에서 형성되고 어떤 경험을 하고 그것이 되풀이될 때 이런 게 만들어지고 심리적 기능에서 이것이 우리의 심리적 기능 안에서 장기적인 결과들을 갖는다. 그쵸? 뭐 자신감 있게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것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차후에.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 문장은 제가 원문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번역이 저도 읽으면서 좀 애매해요. 자, 그래서 마인드의 표상적 능력들이, 그러니까 정신의 표상적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지 이론으로 볼 때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표상하지 못하니까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인드는 좋은 녹음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맞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거는 성격과는 관련이 없는 어떤 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의미가 우리가 어떤 성격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일관되고 대단히 많은 것들을 언급하거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인드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성격을 설명하는 거에서는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인지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격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예를 들어 통합적인 거에 대한 어떤 이해거나 설명일 텐데 마인드가 제한적이라면 인지라고 하는 거가 마인드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이게 좋은 녹음기가 아니라 부족한 요소인 거죠.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인지를 설명하면 인지는 좋은 성격과는 관련이 없는 어떤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리얼리티에 동일한 지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리얼리티가 있다면 현실이라는 게 무엇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A라는 사람이든 B라는 사람이든 동일한 그쵸 지도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관심밖에 있을 것이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번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원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지? 12페이지. 지능이 단일 차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인 지능 지수란 개념은 이 잘못된 관점의 스루백이다. 스루백이 영어로 다시 한번 제가 맞나 모르겠네요. 찾아보면 잠깐만요. 이거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나? 지치 트루 트루백 후테다. 예, 후테네요. 음, 그러니까 대략 의미 이런 것 같아요. 어, 인지가 성격을 설명하는 게 없는데 지능을 이- 만약에 인지 이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지능 지수란 복합적인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단일 차원으로 파악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로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이 부분부터 모든 사람들은 해서 여기까지가 조금 좀 이상해요. 요거는 제가 조금 다시 찾아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서를 좀 보겠습니다. 위에 지능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요. 지능은 단일 차원으로 설명하기에는 빨간색이 낫나?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라고 하는데 맥락을 조금 이건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성격을 배움에 있어, 성격을 배움에 있어 인간은 주의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무엇을 선택하는가? 왜 그것이 선택되었는가? 그 자극은 어떻게 해석되는가와 같은 흥미로운 문제들이 있다. 그쵸? 예를 들어, 회피성 성격들에서는 성격 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동의되지 않거나 창피함의 단서들에 과민한 것처럼 자기가 결점이 있으며 부끄럽다고 믿는다. 이건 인지적인 거죠. 그렇죠? 회피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결함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진행 중인 대화의 배경으로부터 분리시켜 자신의 결함들의 증거로서 생각하게 된다. 요거는 이런 거죠.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대화하는 거를 벗어나 가지고 이 사람 얘기가 나를 결함을 지적한다라는 거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 결함의 증거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치? 이는 궁극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적 참여로부터 후퇴하게 만들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신념이 있거나 생각이 있을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대화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자기가 결함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에 집착하게 되고 그걸 결함 있는 증거로 생각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로부터 사회적인 모임이나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겠죠. 이게 이제 후퇴라는 게 그런 의미죠. 편집성 성격들에서는 순수한 소감을 비난으로 바꾼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아우 날씨가 되게 더워서 옷을 그렇게 입으면 좀 길게 입으면 덥지 않으세요라는 거가 비난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닌데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일 수 있다는 거죠. 편집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 상황이 재밌어서 웃는데 상대방은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거로 예를 들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르시시스틱한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우월성을 믿길 원하며 따라서 그들이 재능이나 지능에 대한 모욕에 특별히 민감하다. 그렇죠.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는 거를 갖다가 믿고 싶고 믿게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이나 지능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 그러면 민감한 거예요. 저는 이거 최근에 장관 한 명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르시스트해요.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아주 유치한 수준의 방어를 하고 이게 나르시즘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 사람의 그 대학교 때랑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 분 계시니까 조금 이런 건 뭐 정치적 얘기지만 아주 뭐 보는 게 그러니까 환자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에 대한 어떤 비판 건강한 비판을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손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인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인드라는 용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이 안에는 서양에서는 이게 정신, 의식, 무의식도 들어가요. 무의식. 그다음에 우리가 마음 하면은 약간 정서적인 것까지 들어가는데 정서. 근데 약간 마인드는 서구적인 맥락에서는 약간 인지적인 의미가 약간 있는데 사실은 쓰임은 그렇지 않고 인간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마인드와 바디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몸이 있다면 몸을 바디라고 한다면 마음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이런 것들 이 바디는 생물학적인 어떤 거고 마인드는 심리 혹은 정신적인 어떤 걸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더 가면 영혼까지도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과학적 맥락으로 설명하니까 원래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이원론에서 근원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인드 바디 해가지고 두 개를 구분하는 의미에서 마인드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게 단순하지 않은 그중에서도 이제 심리라고 하면 약간 뭐랄까요? 어, 인간에 대한 뭐 어떤 이, 이 신체적이지 않은 생물학적이지 않은 어떤 정신적인 요소에 대한 용어를 사이콜로지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인드라는 용어는 굉장히 인간의 정신 전체를 의미하는 거로 좀 보시면 됩니다. 광고면 마인드는 접촉하는 무엇이든 왜곡하기 때문에 테이프 레코드 모델은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맥락을 보면 원래 이 리얼리즘이라는 게 테이프 레코더라고 생각하고 인간 정신이 아주 좋은 테이프 레코더라면 지각한 걸 몽땅 다 그대로 저장해서 실제와 정신이 그대로 동일해야 되는데 인지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 이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로서 이제 이렇게 아, 인지가 결함이 있으니까 특정한 인지 패턴을 가지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된 것까지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하는 무엇이든 왜곡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테이프 레코더 모드는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이제 인지적 왜곡들이 일관성이 있다. 그렇죠? 어떤 사고방식은 굉장히 잘 오래 유지됐죠. 그들은 인지 유형들로 생각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인지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패턴의 일관성을 우리가 이제 인지 패턴, 커그니티브 타입이라고 그랬죠. 제목이 맞나요? 그렇죠. 아, 스타일. 패턴이 아니라 스타일. 유형이라기보단 스타일이란 느낌이 타입이랑 약간 다르죠. 이게 뉘앙스가 있는데 어떤 유형들로 분류가 되는데 양식이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인지 양식? 스타일이니까. 약간 미학적 개념이. 그래서 다른 성격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무적인 현실을 처리한다. 그렇죠. 성격이 다를 때 현실도 인지적으로 다르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히스트리 히스트리오닉 연극성의 산만한 유형은 이제 멜란의 성격 이론이 여기 좀 독특한 게 이런 거예요. 단일한 퓨어 타입이라고 앞에 나오는데 퓨어 펄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순수한 유형, 순수한 타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전형적인 어떤 나르시즘의 전형적인 인물은 없고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성 성향인데 산만한 형이 있어요. 적응상의 기능을 제시해준다. 요거는 번역이 조금 예 틀린 것 같아요. 적응상의 기능을 제시한다기보단 산만한 유형은 적응상의 뭐에 관련된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대학원생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안 지적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워낙 뭐 밀란이라는 분이 대속학이라 다양한 지식을 이 글 안에 넣어놔가지고 제가 이분 원래 책을 한, 한 5, 5% 읽었는데 문장이 이게 국배판이에요. 그 큰 거 있죠. B3인가? 책이. 그게 전화번호부 두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3장까지 읽었는데 한 문장이 막 어떤 경우엔 만 페이지 되고 그래요. 한 문장이. 근데 단어는 지아리, 대학원 수준의 어휘고 철학 용어고 그래가지고 와, 생구정합니다. 예. 한 문장이 한 반 페이지면 주어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끝에 가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번역이. 이거는 이제 원서를 제가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런 걸 지금 같이 읽고 계시니까 제정신이 아니신 거죠. 근데 어설픈 성격책 보시는 것보다 뭐 정말 이거는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웬만한 철학 책을 다 읽고 인간 혁명의 단계들, 코페르니쿠스, 저 다윈 이렇게 알려면 수십 권 책을 봐야 되는데 제가 좀 흥분을 잘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 번역이 이상해요. 이거는 벗고요. 그래서 히스토닉은 깊은 수준은 아니며 이그지스텐셜한 반영이다. 이건 좀 실존적인 반영이라는 거죠. 이게 아마 피상적이다. 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은유해 볼 때 확인을 해보기 전에 히스트로닉한 사람의 산만한 유형은 삶에 적응하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그 성향 히스토닉이라는 게 깊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 표면적으로 뭔가를 드러내는 정도다.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는데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는 번역 원서를 한번 볼게요. 우울한 성격의 사람들은 인간의 상황에 대해 끝없이 반추하겠지만, 그렇죠? 히스테리성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히스토닉의 성격 경향이 굉장히 감정이 화려하고 이러지만 깊은 고민이나 이런 게 없어요. 피상적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할 때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사유하고 한 생각을 또 하고 또 하는 이런 인지적 경향이 있는데 히스테리성인 사람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뭐가 좋으면 되게 좋았다가 싫으면 변덕스럽게 싫다.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어, 변화가 심하고 다채로운 건데 피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 그들의 생각은 하나에서 다음으로 날개친다라는 거 이제 막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깊이 있게 처리되지 않고 불안, 특히 걱정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예, 아무 걱정이 없어. 이런 거죠. 자살 많이 해? 번개탄 생산하지 마. 이런 식의 좀 다르지만 예, 팔 아파 팔 잘러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해피해. 이것도 방송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대상은 마음에서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고 관점이 모든 관점이 몇 번이고 설명되고 되풀이고 이것도 설명이 좀 이상한 거죠. 어쨌든 피상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대신 히스테리성 사람들은 아름답고 즐거우며 자극적인 다른 것들로 이동함으로써 문제를 잊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려하고 멋있고 좋고 이런 거에 가서 실제 문제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가 하이퍼노멀 퍼스널리티 이건 여기만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아인 정상 성격 하이퍼노멀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개념입니다, 사실. 사람 중에 정말 평균을 지향하고 과도하게 평균적이길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정상이길 과하게.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하는 이런 걸 우리가 하이퍼노멀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간주했던 라고 행주했던 컴펄시브한 사람들은 약간 이 컴펄시브는 충동적이라는 의미보다는 강박적인 사람들 있죠. 뭔가를 계속 이렇게 뭔가 질서를 벗어나서 안 되고 질서 정연하게. 그래서 이런 맥락인 거예요. 하이퍼 노말이라는 게. 감이 좀 오세요? 예. 규칙을 꼭 지켜야 되고 이탈하면 안 되고 이런 경향이 너무나 과하게 평균 정상률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이퍼노멀 퍼스널리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컴펄시브라는 건 충동적인데 이게 강박적이라는 의미의 충동이에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초자아가 이건 이제 분석도 설명입니다. 내재한 대상을 포함해 그러니까 보통 부모죠. 초자아에 해당되는 인물이 이 대상이라는 게 이런 부모가 자기 내면에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으로. 그러니까 부모는 초자아잖아요. 초자아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재화된 대상이라고 하는 보통 권위적 인물들, 부모님,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포함해 권위적 인물들로부터 비난을 이끌어낼지 모르는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 속에 산다. 그렇죠. 강박인 사람들은 내면 안에 항상 마음에 법질서를 지키게 만드는 부모가 있는 거로 비유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과제 같은 거 내면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하고 내용은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널널한 스타일이라 뭐 대충 해도 속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몇 페이지에 포인트는 얼마로 하고 이게 질문이 잘해보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관계에서는 선생님이니까 권위적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메일 보내고 질문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하이퍼 노말 내가 지시한 평균 노말 정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여기서 컬퍼시브 하는 거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슬은 권위적 인물이 자기 비난할까 봐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그 두려움 속에 산다는 거죠. 이해하기 쉬우시죠, 이건? 네. 근데 교수님, 노말의 기준을 어떻게 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비난받지 노말은 않으면 노말인 거예요? 비난받지 않는 거라 뭐 그런 기전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가지고 선생님이 뭐뭐를 네, 하고 뭐뭐를 지켜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그걸 실수로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능한 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몇 시까지 오고 막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근데 이 경향이 있는 사람은 예. 한치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그래서 음, HTP 같은 검사를 할 때 뭐 사람을 그리거나 이럴 때 음, 음, 정 가운데 그려놔야 된다든가 음, 음, 굉장히 강박적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음, 뭔가를 실수해서 잘못하면 음, 큰일 날 것 같은 음, 느낌을 갖는 거. 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이면에 이렇게 음, 권위적인 인물이 내면화되어 있고 이런 음, 음, 인물들로부터 비난받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음, 모르는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확인하고 음, 확인하고 지키고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음. 그러면 너무 과하게 정상으로 하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뭐 저기 뭐 하구님한테 뭐 내일까지 5장짜리 자기소개서를 써오세요 그러면 음,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음, 어떤 내용을 써야 돼요? 그러면 자기 관련해서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음,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음, 돼. 음, 예, 그런 것까지 다 정해주길 원해요. 음, 근데 왜 그런 걱정하냐면 자기가 내가 요구하는 걸 벗어나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에 음,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성인이면 어른 대 어른의 관계면 그렇잖아요. 아유, 뭐 대충 알아서 읽겠지 뭐. 음, 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데 이 사람들은 하이퍼, 이게 오버예요. 과하게 너무 정상이 음,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서 정상은 건강한 의미의 정상이 이런 것보다는 음, 평균에 해당되는 영역 정해진 거를 벗어나서 내가 이상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음, 과한 집착. 이렇게 이해하시면 음. 됩니다. 좀 네, 정리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이퍼 노멀 퍼스널리티는 이 책에서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 의미가 컴펄시브한, 그러니까 강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 나타나는 경향이라는 거죠.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불안 수준이 높죠. 불안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물려 가는 게 네, 있죠. 그리고 그 불안이 뭐에 대한 불안입니까? 권위적 인물에 정해놓은 틀을 벗어날까 봐 걱정하는. 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박성 성격의 사람들은 피아제가 음, 말한 이 조절자라는 건 뭐예요? 어코모데이터 이거 아시죠? 피아제 이론에 네, 네, 조절, 동화 아시죠? 항상성 할 때 기억 이 개론인데 다시 정리하면 조절자는 외부 환경을 나한테 맞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거예요. 질문을 S라는 게 뭐죠? 그 사회적 바람직성, MMPI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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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연결할 수 예, 있을까요? 어, 예, 연결이 될까요? 아까 그 하이퍼 노멀 컴펄시브하고 S가 예. 높은 거랑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교수님? 요. 근데 요 MMPI의 S는 약간 자기에 관련된 자기를 건강하고 잘났다라는 거로 드러내는 게는 척도에 좀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요건 사실은 MMPI에서 강박 척도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반사회성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이퍼 노말이면. 오히려 MMPI에서는. 예. S 척도는 자기 과시 척도예요. 내가 되게 규범적이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나르시즘에 관련된 척도에 가깝죠. 셀피시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척도고, 하이퍼 노말은 실수 안 할까 봐, 예. 그 약간 달라요. 권위적 인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어, 비난받을까 봐 겁내서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 S는 나 잘난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예. 그래서 강박 성격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어때요? 환경을 바꾸는 쪽보다는 어시밀레이터, 환경에 자기 인지 구조를 자기가 바뀌는 사람, 적응해가는 사람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강박성 성격은 거절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리젝트라고 보통 심리학적으로는 리젝트 된다 그러는데 이게 거절이잖아요.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허락받아야 되고 예측되는 것만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해야만 하고
겉보기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평범한 수능자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마지막 분석에서는 어떻게든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거. 이건 이제 은유적 표현인 거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일상적인 규범을 벗어난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랬을 때는 처음에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뒤통수를 친다라는 거죠. 야, 이거 잘못됐어. 우린 지키던 걸 지켜야 돼.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새 많이 들어오셨네. 네,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좀 더 해야겠네요. 그래서 뭐 앞부분 빠진 부분 한번 더 보시고 이게 이 책이 지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런 게 되게 많아집니다. 실제 케이스 가면. 그럼 정말 막 피부에 와닿게 설명이 있어서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은 사실 이론적 베이스를 좀 이분이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어, 뭘까요? 이 필요 없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뒤에 가면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성격을 실제로 분석하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따라서 강박성 성격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되풀이하며 숙고하고 행동하기 전에 모든 측면들로부터 자신을 정당화하는 등 보수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이래서 사실은 이게 어, 건강한 의미에서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예요. 보수주의라는 게. 클래식이라는 게 클래식이 우리 조건화에도 고전적 조건화가 있잖아요. 오래돼서 낡았다가 아니라 처음에 발견된 그대로를 계속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 근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한국에서 보수주의자 이렇게 된다면 조선시대의 문화와 전통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이게 보수예요. 그럼 진보는 이걸 변형시키려는 사람들이 진보인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 의미가 막 개떡이 됐죠. 양아치들 때문에. 이- 그래서 지금 한국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파쇼이즘이에요. 파시즘, 전체주의. 지들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랑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 다 때려넣고 보수하고 이런 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개인의 성격으로 갔을 때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게 이렇다라는. 그러니까 그들은 멋진 비평을 하지만 좋은 혁신가들은 아니다라는. 밀란이 이런 표현을 잘하세요. 문학적인. 그래서 영어 원서는 번역이 어려운데 문학이 어렵잖아요. 이해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읽는 게. 원서 다음 요거 다 읽고 나면 우리 원서에 한번 도전해 보죠. 그럼 제가 제 나이 한 70에 원서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살아계시고 다시 한번 또 하시죠, 뭐. 그때 가가지고 뭐 성격 알면 뭐 하겠어요? 씨. 근데 뭐, 어떤 자기애성 성격의 자기 확신은 어, 발견에 더욱 알맞다. 요거는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전 또 확인해 볼게요. 간혹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애성 성격의 자기 확신은 발견에 더 알맞다. 그래서 예전 책에도 제가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발견이 아니라 무슨 다른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성격 장애들은 인지적 처리에 있어서 각자의 유형을 갖는다. 그렇죠. 성격에 따라서 대칭되는 인지 유형이 있다는 거. 이건 우리 저희 인지 CBT나 CT 인지 치료에서 요거 언급 많이 나와 있죠. 우울한 사람들의 인지 성향. 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각 성격 장애 장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각각의 성격 장애 안에 역동적인 측면에 대한 거, 인지적인 측면에 대한 거, 사회 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거, 생물학적 측면에 대한 것들이 이게 도메인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게 장애를 다뤄 나갑니다. 그다음에 인지 치료는 이 페이지까지만 여기까지만 좀 오늘 하겠습니다. 지칠 테니까. 자, 그래서 인지 치료는 성격 장애들에서의 인지적 구조들의 역할에 대한 이론과 연구에 대해 인지 심리학이 내추럴한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추럴이라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그리고 이 내추럴은 이제 원래 그런 것들이 자연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케이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실제 케이스에서는 약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대신 이론적인 고찰과 연구는 대부분 인지 치료와 관련돼 있다. 네.
아, 이게, 음, 아, 이게 이런 의미 같네요. 그러니까 인지 이론, 인지 구조들의 역할 이론 연구들이 인지 심리학이 그게 일반화된 형태의 사람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치료 영역에 더 많이 관련돼 있다라는 의미 같아요. 기술이 자연과학으로부터 발전한 것과 같이 이상적으로 모든 응용과학은 순수과학의 기반으로부터 발전해야 한다. 응용과학은. 그렇죠?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게 응용과학, 그러니까 순수과학이에요, 기초과학. 그러니까 AI를 하려면 AI 자격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려면 AI가 뭐로 돼 있어요? 컴퓨터 공학과, 그렇죠? 물리학과, 인지공학과 이런 기초 분야의 학생을 길러가지고 이걸 통합시키는 학문으로 가는 게 제대로 된 교육이죠. 이상해요, 아무튼. 반면 인지치료는 나머지 심리치료에서처럼 어떤 순수한 과학적 기반에서도 거의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아, 예. 인지치료는 백은 치료의 역사에서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이다. 아론백 아시죠? CT, 인지치료 만드신 백이나 그의 동료들이 쓴 인지치료, 커그니티브 세라피에 관한 거의 모든 책은 이건 맞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사실. 우울증 치료에는 굉장히 좀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피학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는 당시 우울증의 주요 역동적 모델의 주장에 대해 백이 실험적 증거를 찾고 있던 1950년대 중반에 인지치료가 시작되었다는 단락을 포함한다. 아론 백은 분석가였어요. 정신분석가. 그리고 정신분석에서는 공격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게 내면화돼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자살, 우울로 간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그 시기에 아론백은 인지 치료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 자신의 연구는 백이 그거 가지고 이제 자신이 연구했는데 우울한 사람들이 성공을 매우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 반론 반대죠. 정신분석적으로 하면 자기를 학대하고 실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를 인지적 경향을 추구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론, 정신분석 이론과 상반된다는 걸 찾고 그게 이게 분석으로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인지 이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번역을 이제 안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No mention is made in this tale of the broader cognitive revolution that was occurring simultaneously or that it influenced best thinking. 아, 이거는 이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인지 혁명의 이런 스토리 이야기 같은 것이 근데 이것이 이제 어 동시에 발생한 이때 인지과학의 혁명이 있었거든요. 예. 이것이나 혹은 이것이 백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언급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아론백이 있을 때 이 인지혁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인지심리학이 막 발달하고 인지공학이 막 하고 컴퓨터 나오고 예. 동시에 이러한 광범위한 인지혁명이 있었다라는 거가 또는 그것이 아론백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예. 노니까 제 해석이 영어 잘하시는 분은 좀 해석 부탁드릴게요. 대충 이런 느낌 같습니다. The mention is made in this tale. 이 대절이 여기 두 군데 다 걸리는 것 같은데 그거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상들은 종종 응용 사회과학들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뒤에 그런 요게 해석하는 걸 앞에 보면 제가 설명한 거랑 맥락은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게 맞죠? 예. 사상들은 종종 응용 사회과학들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인지적인 이 혁명이 아론백에 영향을 준 건 아니고 순수하게 아론백이 정신역동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연구를 하면서 그 시기에 인지치료의 개념이 어, 정신분석 이론의 뭐예요? 실험적 증거를 찾다가 보니까 인지로 간 거지.
인지심리학적인 어떤 연구나 인지혁명이 영향을 줬던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들은 종종 응용 사회학들로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50분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늘 또 학우님들이 저녁 시간이라 참 많이 들어오시네. 어,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이렇게 좀 틈틈이 자주 좀 해서 우리 책 1장은 빨리 이제 2장 들어갔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녁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뵙겠습니다. 자주 공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